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의병의 날 기념으로 한국사에 있어서 의병의 전통과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김경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심옥주입니다. 오늘 영천에서 이렇게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고요. 그리고 제가 여성의병장의 윤희순 의사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더욱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천에서 뜻깊은 이제 의병의 날 행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 의병의 날에 관련해서 먼저 독립운동사를 전공하신 신 선생님께서 의병의 날이 어떻게 시작되고 의미가 뭔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의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관심을 가졌는데 이게 의병의 날로 제정되어진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죠. 6월 1일이 의병의 날이고 사실 행사는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지만 민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수호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의병으로 나타났죠. 그런 점에서 봐서는 영천도 굉장히 의로운 분들이 계시는 도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내용이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한국사에 있어서 의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의병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뜻이 어떻게 시대별로 변해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영천의 가장 대표적인 의병이라고 할 수 있는 임진왜란 시기에 창의정용군에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광무 황제, 즉 고종이 직접 밀지를 내려가지고 일어났던 산나물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천의 허국의 이런 전통은 6.25 때까지도 이어지죠. 그래서 6.25 때 우리 여기 영천 같은 경우에는 영천 전투라고 하는 국군과 미군이 유엔군으로서 북한군을 물리쳤던 아주 뜻깊은 역사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천의 역사적인 의미와 의병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솔직히 좀 배운다 생각하고 자리에 왔고요. 김경록 교수님께서 아마 영천 의병과 의병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실 거고 뒤이어서 이 의병 정신이 독립 정신으로 이어지고 한국 독립군, 광복군 이 정신으로 이어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과 같이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우선 김경록 선생님의 간략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거는 딱 10분의 미니 강의입니다. 먼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의병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한국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대상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 주체는 전통시대에는 사대부라고 하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대부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있어가지고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수양된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배움과 느낌과 그다음에 성취된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펼치는 겁니다. 요 펼치는 것을 흔히 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 사회에 유학에 관련되거나 모든 학문들을 점수를 쫙 다 모아보면 딱 4가지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다? 수신, 재가, 치군, 평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신하고 재가 하는 것을 합쳐서 수기라고 하고요. 치국하고 평천하는 것을 합쳐서 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닦고 나의 가족들, 그리고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나의 국가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평소에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나라에 있어가지고 위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한다? 의라고 하는 것으로 일어난다. 이게 의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의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의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의병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잘 없습니다. 병이라는 말보다는 무슨 말을 많이 쓰냐면 의군이라고, 군대 군자를 써가지고 의군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런데 이 의군, 의병을 참 사람이 자로 돼서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부르짖는 겁니다. 내가 이 국가를 위해서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을 했을 때 그걸 뭐라고 그런다? 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창의군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하나 실질적으로 의병은 되게 무서운 상태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일제강점기나 임진왜란 때 왜군이, 일본군이 총칼로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무기 하나도 없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쓰느냐? 용기 있는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의용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하나 감안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의병은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일어난 거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가족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일어납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뭐라 부른다? 지방사회에서 내 가족과 향촌을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해서 향병, 향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의병이라고 통칭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 하나 보시죠. 옛날 전통시대에 병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5가지로 이루어졌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책자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오자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적었던 오자병법이라고 하는 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병은, 군대는 크게 5가지가 있다. 떳떳한 군대, 또 하나 강한 군대, 또 하나 원래부터 굳센 군대, 그 다음에 아주 포갑스러운 군대, 그리고 또 하나 임금에게 반하는 역도의 무리, 즉 역병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 5개 가운데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상호 대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병에 대해서 일어나는 군대가 의병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천에서 의병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영천을 침범한 군대가 무슨 군대다라고 규정을 한다? 역병이라는 거죠.
하늘의 순리를 거슬리는 역병이 왔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군대를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보면 오저서에 보면 또 하나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나라에 화합하지 못함이 있으면 군대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군대가 화합하지 못하면 진이 나와야 되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따온 말이 뭐다? 산남의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왜 진이라는 말을 쓰느냐? 요런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산남의진을 포함해서 임진 때 창의정용군 같은 경우에는 군대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뭘 한다? 진을 형성했다라고. 요 말은 의병은 기본적으로 정규군이 아닙니다. 정규군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성격이 있냐면 지역별로 신분별로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의병은 연합을 했을 때 서로 잘 융통할 수 있느냐면 융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 있어서 임진 때하고 일제강점기에 창의정용군과 산남의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으로 융합됐던 연합의진, 연합의병 성격이 가장 두드러졌던 곳이 바로 여기 영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의병의 날 행사가 이번에 이제 영천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 우리 영천 시민들이 아주 자랑스러워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요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심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병은 이렇게 정의 가능해요. 포각을 금하고 세상의 어지러움을 구함에 있어서 하늘을 대신하여 불의를 응징하고 의로서 군사를 복종시키는 군대가 의병입니다. 그런 의병의 전통이 명맥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우리 영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 교수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편안하게 옮길까요? 약간 옮기시죠. 그럴까요? 네, 의병이라는 말이 좀 잘 나오게. 네. 네, 자리를 조금 옮겨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영천에 와서 좀 배운다는 심정으로 앉아 있고요. 저희 꼬맹이하고 어렸을 때 도시락 싸서 영천시장에 왔었던 기억이 참 나더라고요. 의로움의 도시 영천시에서 왜 의병의 날 행사를 여기에서 유치하게 되었고 그렇게 한지는 교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교수님이 보셨을 때 영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타 지역하고 특별한 그런 그 의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하자면 타 지역하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예. 일반적으로 의병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충효를 내세워서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명분적인 군대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의 나의 땅,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삶의 터전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게 향방의 군대로서의 성격이죠. 이 두 가지 성격이 잘 융합이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융합이 안 되는 때가 대부분의 역사에서 많이 노출이 되죠. 그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만약에 임진 때라도 수많은 의병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의병장들이 일어나가지고 활동을 했던 것 중에 경상자도가 있고 인도가 있어요. 경상자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창의정용군
같은 성격이 있죠. 그런데 경상우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군대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남명조시 선생님의 그 항맥으로 이어지는 인물들 중에 김명, 정인호 이런 분들이 의병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당시 경상우도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어디였냐면 성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성주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무려 4차례의 대단히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4차례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성주성을 탈환을 못해요. 그러면 그런데- 교수님 영천 같은 경우는 영천성 수복하기 위해서 전투가 또 일어났죠. 네. 영천 같은 경우는 그럼 승리를 했습니까? 그렇죠. 네. 영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장의정용군을 처음에 일으켰을 때 이 장의정용군에 호응해가지고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우리 군대들이 모였겠죠. 그 중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장의정용군 같은 경우에는 의흥, 충송, 신영, 군위, 하양, 경산, 그리고 여기 영천, 경주, 영희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의병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싸웠던 것이 영천성 수복전투입니다. 그런데 영천성 수복전투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크게 3가지를 살펴보면 돼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정규군을 대상으로 강력한 정규군을 대상으로 비정규군들이 싸워서 이긴 전투입니다. 다음 2번째, 성을 지키는 군대가 정규군이에요. 성을 탈환하려고 하는 군대가 의병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을 탈환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사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8대1의 병력이 있어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무려 8대1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칼, 활 이걸로는 안 됩니다. 뭐냐면 공성무기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성벽을 타고 오르거나 그 영화에서 봤을 때처럼 막 그런 거 그렇죠. 말이죠. 막 예. 성벽을 타고 예. 올라가는 거. 그런 예.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겼어요. 예. 그 탈환을 했어요. 그 영천분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수복 전투가 그렇게 이제 멋지게 승리를 했다고 하니까 의병의 날 행사가 좀 더 뜻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교수님이 임진 그 외란이 일어나고 했을 때 또 영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의병에 참여를 했었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셨나요? 예, 그걸 좀 살펴보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뭐 다 준비되셨어요? 다? 예, 임진 전쟁에 대한 성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임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산에 1592년 4월 13일에 부산에 처음 도착한 일본군이 세웠던 전략은 간단합니다.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최단 시간 내에 왕도, 수도를 점령한다. 다음 2번째, 수도에 있는 국왕을 잡는다. 요게 목표입니다. 이게 전쟁의 지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의 목표죠. 대한민국은 망하려고 하면 민이 주인인 국가죠. 그래서 민이 다 항복을 해야 대한민국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은 왕국입니다. 왕이 항복 이러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시 국왕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왕이 어떻게 한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조선 국왕이 도망을 가는 것 자체를 저 바보 같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만 더. 4월 13일에 부산에 도착했던 일본군이 한양을 점령하는 것이 언제냐면 5월 1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 밀고 갔네요, 그냥. 예, 네. 그이 20며칠 만에,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합니다. 지금 신 교수님 보고 네. 부산에서 네. 일본군은 무장이 조금 많습니다. 그렇죠. 조총, 칼, 그다음에 자기 식량 이걸 다 짊어지고 부산에서부터 싸움을 해가면서 부산 진성, 동래성, 그다음에 밀양성, 그다음에 여기 상주 전투, 그다음에 뭐 중령, 조령 전투, 탄검대 전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양까지 간다, 서울까지 간다.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서 싸우면서 20일 만에 올라간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체력이네요. 예.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는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들이 통과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점만 두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일본군은 전쟁 지도를 한양 점령 국왕선포, 그래서 신속하게 전투를 하고 군사 축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둡니다. 그 군사 축선 중에 하나가 어디다? 예, 여기 영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천에는 약 1000명 정도의 병력이 주둔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 예. 여러분 혹시 듣다 보니까 어떠세요? 영천에 좀 몰랐던 이야기들을 알게 되시나요? 예, 사실 조금 어쩌면 딱딱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영천에 계시니까 좀 더 자부심 있으셔서 이해가 좀 더 높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일본군의 전력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군은 아마 이번 7월달에 그 이제 한산, 이제 그 영화 이전의 명량 다음으로 한산이 나오고 올해 12월달에 아마 그 노량이라고 이제 3부작의 영화가 나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일본군이 대단히 잘 싸우죠. 일본군은 전체가 이 정도 병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 20만에 가까운 병력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우리가 잘 알기로는 일본은 해양 국가니까 수군이 강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오해입니다. 임진 때 일본군은 수군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요, 육군을 운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체 20만 명이나 한꺼번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뭐 한다? 일본군은 1번대, 2번대 이렇게 서로 나눠서 들어오죠. 이 들어온 군대가 바로 속속 한양로를 향해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산에 들어왔던 일본군이 부산 진로로 해서 동래로 해가지고 올라가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걸어서 가니까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낙동강을 따라서 김해에다가 상륙을 시키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겠더라라고 해서 3번대부터는 김해 쪽으로 다가옵니다. 다음 또 하나, 이게 여러분들 잘 아는 동래성 전투입니다. 여기서 보면 일본군들이 기본적으로 앞에는 활과 창, 칼로 무장을 했지만 실제 주 전력은 뒤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 남자분들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오면 늘 지적받았던 거, 총을 맬 때 왕총이라고 뒤로 뉘어서 매지 말라고 하죠.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조총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조총 무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여기 옆에 전시되어 있는 거 그거 맞나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럼 조총은 나중에 옆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조총은 쉽게 말하면 일본군이 조선군이 싸울 때 조선군은 조총 무기에 대해서 어떤 공포감을 가지냐면 제일 중요한 게 조총은 잘 안 맞습니다. 조총은 맞추는 무기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옆에 가 보시면 실물로 있는데 조총에 가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으로 쏴야 돼요. 그래서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조총이 무서운 게 있습니다. 처음 상주 전투에서 그리고 탄검대 전투에서 일본군이 조총을 쏘면 조선군은 어떻게 한다? 그 소리에 놀랍니다. 탕 하는 소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요. 이 소리에 어떻게 한다? 조선군들이 전부 다 나저 포복으로 도망을 가요. 무서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일본군은 기본적으로 들어올 때 1번대 소서행정이 지휘하는 군대는 실제 대구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2번 군대가 들어오는데 이게 가토 기요마사라고 하는 일본에서도 가장 포괄적이고 용맹한 장수가 거느린 군대예요. 이 군대가 하필이면 어디로 온다? 여기 영천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영천에 원래 있던 영천 군수가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전투 없이 그냥 일본군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군대를 남겨두죠. 그 일부 군대를 남겨놓은 얘네들을 뭐 한다? 의병이 일어나서 탈환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 이 지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 지금 영천은 2군으로 올라갔습니까? 예. 네. 또 기요마사가 들어왔던 군대인데 요 2군이 주 전력이 어디까지 가서 하냐면 함경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 가토 기요마사가 잡는 게 뭐다? 조선의 왕자 2명을 잡습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군대죠. 그런데 요 군대에서 요 영천성을 탈환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군사 축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방하고 후방이 끊어져 버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영천성 수복 전투의 아까 말하지 못했던 세 번째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세부적으로 보면 요렇게 영천에 들어왔던 군대가 신령 쪽으로 올라가거나 다른 초계 쪽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명나라 군대가 들어오면서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평양선 전투에서 패배하고 다시 한양으로 내려갔다가 1593년 2월 달부터는 일본군은 대부분 다 패배해서 내려오죠. 그리고 4월 달부터는 일본군은 실질적으로 어디에 주둔을 하게 되느냐? 지금 여기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 주둔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어디다? 영천은 어떤 곳이다? 일본군이 여전히 주둔을 합니다. 여러분들 영천선 수복 전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실제 조선군이 영천을 점령하고 있었나요? 우리는 이때까지 매번 몇 년 동안 여기 전투 창의정용군에 관련되는 역사 학회도 여러 번 하고 이랬는데 수복을 하고 난 뒤에는 조선군이 점령을 하고 있었느냐 한번 따져봐요. 그렇네요. 아,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영천 쪽에서의 임진왜란 시기에 전투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교수님이 본 전공이시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교수님이 그 영천에 대해서 자랑을 열심히 하실 수 있게끔 저는 지금 자료를 마련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교수님 조금 더 뭐 영천에 대해서 더 자랑하실 게 있으신가요? 혹시 영천 분이세요? 거의 영천 분이세요? 제가 봤을 때. 주소를 나중에 옮길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창의청년부는 요 한마디로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군은 패배했는데 지역민들이 일어나서 일본군을 몰아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인적 구성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거, 일본군 주도로 인해서 이 지역이 원래 군사 축선의 중요 지역이었는데 이것을 지역민들이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 대규모 의병 부대가 구성이 되면 내부 갈등이 심합니다. 그런데 그 내부 갈등을 아주 없애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이 당시에 우리 호수 정세아 선생이나 여러 의병장들이 지휘 체계를 명확하게 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병 중에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공훈을 했을 때 공신으로 들어가는 인물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의병장 중에 한 분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고요. 그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분이죠. 일단 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영천 지역의 의병 임진왜란 시기의 의병 같은 경우는 민중의 어쩌면 수호 투쟁이라고 보면은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중적인 성격이 특히 유독 더 강한 곳이 바로 영천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넘어가서 일제 강점기로 한번 아니요. 그 전에 이제 을미의병하고 정미의병은 살짝 터치를 하셔야 돼요, 교수님. 1895년도에 이제 을미의병이 일어나고 1907년도에 정미의병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런 시기에 지금 영천에서 아까 참 중요한 얘기들을 아까 하셨거든요. 네. 대한제국 얘기를 하시면서 영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이한 정미의병의 성격을 말씀하셨는데 살짝 들었거든요.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894년에 조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쌓여있던 사회 모순이나 어떤 지배의 모순점을 개혁하고자 동학농민혁명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자 그 당시 지배층들은 청나라에다가 군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일본이 막무가내로 자기들도 군대를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왔던 일본 군대가 특수 5여단이라고 하는 부대가 들어옵니다. 약 8,000명이 들어오는데 이네들이 1894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경복궁을 불법 강점을 합니다. 그리고 고종을 인질로 잡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 한다? 조일 군사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맺습니다. 이 군사 동맹을 근거로 뭐 한다? 조선이 일본에 부탁을 해서 청나라 군대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일으키는 것이 뭐다? 청일전쟁입니다. 이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1895년 그 다음 해에 일본은 산동반도, 요동반도, 대만을 청나라로부터 확보를 합니다. 그와 함께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를 하죠. 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 조선 내에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러시아 세력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 세력하고 좀 더 밀접하게 해서 일본에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민시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시 세력의 가장 우두머리로 일본이 지목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명성황후로 이름이 바뀌는 그 당시 민비 왕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비를 불법적으로 진짜 전대미문이라는 표현으로 써야 되지만 살해를 하는 왕궁에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을미사변입니다. 그리고 이 을미사변에 대해서 전국에서 다양한 의병들이 일어납니다. 이 의병을 을미의병이라고 부릅니다. 네.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국모가 시해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이제 생겨나니까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우리 민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당시 시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일본의 그 어떤 그 테두리 속으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국가를 수호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을미의병입니다. 자, 그러면 정미의병 살짝 터치를 하고. 네. 을미의병 이후에 일본은 실질적으로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후광이 어떻게 하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아는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관파천 이후에 후광이 돌아와서 나라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1897년에 선포하는 것이 뭐다?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제국 국가는 선포했는데 국가를 선포하고 난 뒤에 각종 제도를 개혁하고 국가가 조금이라도 안정이 돼 가자 이거에 대해서 일본이 강압적으로 군대를 대단위로 또다시 파견을 합니다. 그 명분이 뭐다? 러시아가 일본을 위협한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1903년, 1904년에 일어나는 것이 뭐다? 러일 전쟁이라고. 그리고 이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은 그 당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다? 군대를 해산을 시킵니다. 그게 1907년입니다. 그래서 1907년에 일어나는 것이 정미의병이라고 하는 의병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조금 재미나는 거는 저는 이제 대한제국기에 굉장히 솔직히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 시기에 굉장히 특별한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온다든지, 그렇죠. 그게 갑자기 전기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도깨비 불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전차가 다니게 된다든지, 뭔가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농상공 학교가 생긴다든지, 이 농상공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웠던 학생들이 나중에 우리 그 임시정부의 또 광복군으로 또 활약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한제국의 역할이 굉장히 사실은 막 커져가지고 있을 때, 그때 지금 1907년도에 그 정미의병이 일어나고 그 시기에 군대 해산이라고 하는 명목이 나오는데, 교수님 여기서 이제 또 군대 해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미년에 일어나는 정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개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산된 조선 대한제국의 군인이 의병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기존의 의병들은 일반 민이 정규 군사 훈련을 안 받고 의병으로 되다 보니까 전투 양식이나 전투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산된 군인이 여기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의병의 군사력이 월등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의병, 즉 정미의병은 그 이전에 을미의병이나 을사의병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군대의 모습을 가지고 군대의 전술을 구사하는 그런 의병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다음 더 중요한 거,
그 이전에 임진 때든 언제든지 국왕의 그 국가의 최고 지존이 특별하게 밀지를 내려서 의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나죠. 그런데 특히나 경미의병의 한 형태로 일어났던 우리 상남의진 같은 경우에는 고종 황제의 시종관이었던 정환직 선생님이 직접 밀지를 받습니다. 그 밀지를 받고 그 밀지를 가지고 그 아들이었던 중용기에게 경상자도에서 군대를 의병을 일으켜라라고 해서 일어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한제국과 상남의진은 그 당시 의병사에서 새로운 획을 그었던 의병의 한 형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 전공을 좀 보태겠습니다. 의학 유인석 선생 여기 보니까 사진이 있던데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바로 전해에 만주 쪽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MBC 다큐팀하고 같이 만주 쪽에 독립운동가 활동지를 취재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의학 유인석 선생과 그 집안 일가분들이 그쪽으로 넘어왔던 그 나루터 굉장히 작아요. 강폭도 별로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나루터에 있는 그 배로 여러 번을 계속 실어 나누면서 의병 가족들을 실어 나는데 120여 명 정도가 됐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거의 돌밭이 되어져 있는 돌산을 택해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만든 것이 고려구입니다. 그리고 그 고려구에서 의병 가족들이 훈련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제 전공을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여했던 그 도드라지는 여성분이 있었어요. 바로 의학 유인석 선생의 동생의 그 집의 며느리니까 윤희순 의사의 그 시백부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일가족들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25년간 국내에서 의병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만주 지역으로 들어가서 15년간 다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교수님께서 임진왜란을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을미의병, 정미의병까지 왔는데 이 흐름들이 우리 민족 정신이 그 다음에 독립 정신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천도 가만히 살펴보면 영천 지역에서도 이 임진에서부터 을미, 정미를 거쳐가지고 이곳에도 분명히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배출되어졌다는 거죠. 그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여기 영천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오늘 영천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정미의병 때 보면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경상도에 다양한 의진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의진들이 일어나는데 이거 가운데서 지금 현재 경상도에 보면 의병에 관련되는 연구소 또는 의병에 관련되는 기념관 약간 박물관 성격으로 갖고 있는 게 지금 2곳밖에 없습니다. 청송하고 아닙니다. 아닙니까? 한 군데가 원래 안동에 안동. 네. 안동 의병 독립기념관을 만들려고 했다가 그것을 이제 그 당시 경상도지사께서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만들자, 확대하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위치는 동일하지만 지금 안동에 경상북도 도립으로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의령에 있습니다. 의령에 가보면 이제 의병 기념관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병의 전통이 혁혁하게 남아있는 여기 영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의병
기념관을 하나 마련해도 충분히 좋겠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이청룡, 산나무의 집,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부터 이제 우리 그 심목주 교수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서 해야 되는, 실제 3.1 운동 이후에 여기 영천에서 다양한 독립지사들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보훈처의 독립지사로 서훈을 받은 분들이 거의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걸로 우리 한번 김정희 여사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 소개해드릴 분은 이제 영천 지역에 제가 여성 두 분을 체크를 했어요. 저는 이제 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이다 보니까 국내 우리 김경로 교수님께서 국내하고 그다음에 해외하고 국내 세부적인 부분까지 얼병이 다 보이고 그 세세한 것까지도 다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것처럼 저는 거기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지만 여성 독립운동 쪽으로 해가지고 국내하고 해외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면 사실 영천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영천 지역에서 아마 조금 3.1운동 100주년 이후에 주목받은 분이 아마 김정희 여사님이실 거예요. 김정희 여사님이 1896년생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1919년도 4월 11일 날 새벽에 흰 문명천에 대한독립 만세를 써서 그 다음 날 거의 1인 시위하듯이 뛰어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누가 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여기서 서훈 작업을 안 하셨더라고요. 자,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첫 번째, 독립운동을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끊임없이 장기적으로 했다는 그 흔적이 확인되는 것. 신문이라든지 이분이 남긴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기록이 확보되어진 사람. 두 번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기록이 있는 사람.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이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형무소에 수감되어졌던 기록이 있는 사람, 기본적으로는 3개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시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중요한 정부 요인으로 명단에 올라가 있고 독립운동을 했던 흔적이 계속 장기적으로 확인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1차적인 부분에서 그 당시 시기에 이 사람이 활동했습니다라는 게 확인되어지는 경우인데 지금 김정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저는 봐지고요. 그러니까 영천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발견한 분이 누구냐면 1919년도 말에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라고 우리나라에서 생깁니다. 대한민국 애국부인은 1919년도 하반기에 생기는데 이 대한민국 애국부인은 혈성당 부인회와 대조선 독립부인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우리 여성계하고 연락할 수 있는 통로 부분에서 이렇게 컨택을 하다가 보니까 합쳐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나왔는데 혈성당 애국부인회는 3.1운동 이후에 서대문형무소에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지역에서 올라온 학생도 있고 노인도 있고 정말 어린 사람들부터 전국에서 그들이 봤을 때는 악질이다 하는 사람들을 형무소로 다 불러 올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식을 넣어줘야 되는데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사식을 넣어주는데 지방에 계시는 분은 사식을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만든 단체가 혈성단 애국부인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형무소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을 봤을 때 보니까 전부 다 오른팔을 못 쓴다든지 완전히 그 몸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걸 치료했던 사람들이 바로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있던 그 간호사들이 이분들을 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몸에 있는 이 여러 가지 흔적들, 찢겨져 있는 흔적들, 그다음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손가락 마디 사이에 연필을 끼워가지고 계속 쪼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손가락 마디를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학생들에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고문을 하거든요. 이들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치료해 줘야 될 것인가 해서 또 만들어진 게 대조선 독립부인회인데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것이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인데 이 대한민국 애국부인회가 1919년도 하반기 10월 이후에 밀고자에 의해서 다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대구의 형무소로 모이게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영천의 한 분이 확인이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에 영천 지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가 1919년도니까 이미 영천 지역에서는 여성들의 의식이 깨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일반 그 양반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의병운동 뒷바라지 하는 거에서부터 이미 깨어져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900년도 초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들이 존중받는 존재, 우리도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여성들이 할 말을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여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영천에는 김삼애 여사님이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의 영천 지부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흔적은 솔직히 지금 찾을 수는 없어요. 이것도 우연히 제가 어저께 발견을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그 말은 곧 뭐냐면 잠깐 찾으니까 나오더라고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병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올라갔듯이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서 지속적으로 해서 이 영천 지역의 이 의병 정신이 독립 정신으로 이어져서 그 다음에 우리 광복을 맞이하는데 영천의 모든 시민들이 다 같이 노력했다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계보가 이곳에서도 꼭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김정희 여사님 이제 체크를 좀 할 수 있게, 선을 올릴 수 있게 시에서도 여기 시의원님 계시더라고요. 시의원님, 예, 계십니까? 시의원님? 아, 네. 시의원님 이제 예산 같은 거 이거 좀 팍팍 해가지고 예, 영천시에서 좀 발굴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시장님은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의병 쪽에서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해서 전문가분이 얘기하고 할 수 있게끔 된 데는 영천 시민 그리고 많은 공무원분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이게 바로 영천의 자긍심이고요. 교수님 맞죠?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애국 부인회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게 전국 규모의 조직이에요. 전국 규모의 조직이면 당연히 영천에도 그 지구가 있었고 여기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만 더. 좀 전에 이제 그 여성 독립의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1919년에 이제 3.1 운동으로 그 이후에 대단히 큰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정부를 만든 겁니다. 단지 임시로 해외에다 뒀다 뿐이지. 그래서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이전까지 의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군대가 이제는 뭘로 된다? 대한민국의 군대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났던 다양한 임시정부의 활동 가운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국내에서 군자금을 모으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실제 지금 현재 연구는 대체적으로 평양을 비롯해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전국 규모의 조직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천을 비롯한 이 경상북도에서도 다양한 군자금 모금 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여기 영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우리가 추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 독립 활동에 관련해서도 이 영천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밝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덧붙이자면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영천에만 가만히 있으면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천에서 나고 자라나서 해외에서 활동한 분도 계시고요. 또 타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는 영천에 본적지를 두고 있었지만 영천에 발을 디디지 못했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본적지와 주소지와 성장했던 지역과 그 다음에 해외에서 활동했던 부분까지 합치면은 영천에서 찾아낼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까 그 군자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연금 낸 흔적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확인되시고 사실 이런 독립 자금이나 이런 거 조달하는 것은 국내를 뛰어넘어서 해외에서도 임시정부의 독립 자금 조달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와이, 그다음에 LA, 필라델피아, 뉴욕, 그다음에 멕시코, 쿠바에 이르기까지 이 중국 일대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존립 자체를 딱 상징하고 있는 임시정부의 존립을 위해서 모두 다 전부 다 그 땀 흘리면서 번 돈으로 다 독립 자금을 냈거든요. 하물며 일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핍박받고 있었던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를 조직하고 그리고 독립 자금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국경을 바로 넘어서 상해 임시정부를 향해서 배를 타고 아니면 육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그래서 영천 지역의 이 부분을 꼭 이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발굴이 되어져서 2025년도 광복 80주년에는 영천에서는 지금 의병이 좀 더 확장되어져서 독립운동 부분까지도 많이 포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네요. 네. 거기다가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갑자기 오늘 또 의병의 날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만 생각을 하냐면 의병 전쟁을 했던 의병 활동을 했던 정리의병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906년, 7년에 일어났던 정리의병으로 의병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의병과 독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손수 가장 처절하게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안중근이라는 인물. 안중근이라는 인물이 자기가 의병 활동으로 당당하게 이토 히로부미를 정확하게 사살하고 난 뒤에 자기가 잡히고 난 뒤에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그때 뭐라고 부르느냐? 자기는 대한 독립의국 참모 중장이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참모 중장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더한 것보다 앞에 자기 소속이 뭐다? 대한 독립의국입니다. 그래서 의병이 독립으로 전환되는 그 연결고리를 실제 군대의 정식 군대의 한 일원으로서 적을 사살했다라고 밝히는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중근은 늘 기억을 합니다. 안중근은 누구든지 우리나라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런데 이 안중근이라는 인물이 1909년 한일 합병이 이루어지기 바로 1년 전에 1909년에 뭘 한다? 이토 히로부미라는 일본의 국부와 같은 존재를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병의 날 행사가 향후 오늘을 계기로 내년부터는 좀 더 이게 독립까지 실제 우리 독립군이 누굽니까? 독립군들이 군대의 일원으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병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의병의 날 행사가 오늘을 기점으로 내년부터는 더 확장이 되어야 된다. 범위를 단순히 전통시대의 의병 그리고 근대화 과정의 의병 여기에 한정하는 것을 좀 탈피하자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사실은 그런 목적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성 독립운동사 연구에 가장 이제 전문가이신 심옥주 소장님을 저희가 이불로 오늘 이제
카운터 파트너로 모시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니요, 저는 많이 배웠어요. 오늘 교수님 강연하시는 거 뭐 늘 멋지게 하시지만 오늘도 멋지게 강연을 하시니까 저는 많이 배웠고, 그리고 또 이 서울에 계시면서 이 영천 지역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도 저는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교수님 우리 멘트 하면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하고 교수님 하실래요? 교수님 먼저 하고 제가 할까요?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럼 교수님 마무리하세요. 자, 의병의 날이어서 한 가지 더 짚자면 이제 저는 이제 여성을 통해서 저는 약자를 생각을 하거든요. 남녀 구분을 뛰어넘어서 관심으로부터 소외되어져 있는 민중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어떤 이름이 명명되어서 기록은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무명의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영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시대가 바뀌어서 독립으로 되든 독립운동으로 되든 또 아니면은 군인에 소속되어서 광복군으로 되든 앞에는 의병으로 되든 또는 그 모습들이 점차 다른 시대가 변동되면서 바뀌어졌다 손 치더라도 하나 딱 중심에 있는 의로운 마음, 나라를 생각하는 의로운 마음을 똑같다는 거죠. 그것은 아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현대적 의미에서 우리가 의로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김현목 교수님도 그리고 영천시의 또 많은 분들, 관계되는 단체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이야기의 끝마디를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는 원래 그 주 전공이 이제 정치 외교사가 제 주 전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서 한 10몇 년간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연구소에서 군사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전공이 이제 군사 역사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군사사 측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군대는 전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은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진 군대를 대신해서 전쟁을 치르는 건 국민들입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 국민들을 뭐라 부른다? 의병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결론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시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교수님.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영천 시민들하고 함께 의병의 날 기념 한국사에서 의병 전통과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저 김경록과 우리 심옥주 교수님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뒤에서 자리를 뜨지 않고 성취해 주신 여러 영천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